퇴직금 5억 2천, 2년 뒤 통장 잔고 67만 원. 이게 지금 울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도시에선 작업복이 명품이었습니다. 고졸로 입사해서 연봉 1억 찍고 자녀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50대 후반이면 억 단위 퇴직금 들고 나가는 게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돈 어디 갔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회사가 사람 줄이고 로봇 늘린다 발표한 날 주가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울산 삼산동 한 고깃집 사장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작업복 입고 오는 분들이 몰리면 골목 매출이 살아납니다. 그분들은 현금이거든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을 오갔으니까요. 대졸 초봉이 3천 수준일 때 말이죠. 여기에 성과급, 보너스, 주식까지 합치면 실수령액은 더 올라갔습니다. 정년은 58세까지 보장되고 자녀가 대학 가면 학자금 지원, 여름 휴가비 따로, 명절 상여금 따로. 이런 조건을 가진 직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선 학력보다 어느 공장 다니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자녀 결혼시킬 때도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명함 대신 사원증 들고 다니는 게 자랑이었죠. 울산 전체 상권이 이들의 월급날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25일만 되면 식당은 웨이팅, 백화점 주차장은 만차, 부동산 중개소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도시가 5만 명의 호주머니로 먹고 사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거리를 걸어보면 임대 팻말이 3개 중 1개꼴로 붙어 있고 그 고깃집 사장님은 가게 접고 치킨집으로 업종 바꿨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신화가 대체 왜 무너진 걸까요? 그 시작점은 2017년 여름 공장 안에서 울려 퍼진 투표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울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장 50대 중반 남성 30명이 모였습니다. 전부 작년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이었죠. 평균 퇴직금 4억 8천, 손에 목돈 쥐고 있으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30년 싸워서 따낸 돈이야. 이걸로 치킨집? 그런 건 안 해. 최소 카페나 음식점. 아니면 부동산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지. 실제로 그날 계약서 쓴 사람만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봄, 그중 한 명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퇴직금 5억 2천 받았는데 지금 통장에 67원 남았습니다. 월 180 받는 일자리 아시는 분? 댓글창은 난리가 났죠. 5억을 2년 만에? 도박했냐? 하지만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차리는데 1억 5천, 6개월 적자 버티다 접고 다시 치킨집 차리는데 8천, 또 1년 버티다 접고 그 사이 생활비로 나가고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고 차 바꾸고 그렇게 녹아내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 퇴직한 사람들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로또가 아닙니다. 소득 없이 깎아먹기만 하면 얼마나 빨리 바닥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정작 회사는 뭘 했을까요? 2023년 12월 15일 향후 5년간 로봇 3만 대 도입, 인력 30% 감축 발표가 나온 그날 주가가 7% 올랐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파업 리스크 없어지겠네. 한쪽에선 통장이 텅 비고 다른 한쪽에선 주가가 치솟는 이게 바로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간을 2017년 7월 2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울산 공장 구내식당 점심시간. 평소엔 웃고 떠들던 자리가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테이블마다 A4 용지 한 장씩 놓여 있었죠. 임단혁 파업 찬반 투표 안내문. 조합원 4만 8천 명 중 4만 3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86.2%, 압도적이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건 크게 3가지였습니다. 기본급 15만 원 인상, 성과급 700% 지급, 그리고 일시금 700만 원 추가 지급. 계산해보면 1인당 연간 약 1,500만 원 정도 더 받겠다는 겁니다. 5만 명이면 총 7,500억 원이죠. 회사 측은 경영 여건상 수용 불가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 다 한 발짝도 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오후 2시 울산 1공장 제1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하루 3,700대씩 쏟아져 나오던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춘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멈췄죠. 공장 정문 앞엔 빨간 머리띠 두른 조합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회사도 며칠 버티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넘어가도 라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긴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부품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언제 납품합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단순 압박 수단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24일간 계속됩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4일 만입니다. 노조 사무실에선 환호성이 터졌죠. 우리가 이겼다. 회사가 내놓은 조건은 이랬습니다.
기본급 5.6% 인상, 성과급 350% 지급, 일시금 400만 원, 그리고 자사주 식주 무상 지급. 계산해보니 1인당 평균 900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었습니다. 5만 명이면 총 4,500억 원. 달콤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계팀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24일간 멈춘 생산 라인, 만들지 못한 차량 8만 9천 대. 대당 평균 판매가 2,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조 8,900억 원입니다. 하루에 787억 원씩 허공에 증발한 겁니다. 노조가 가져간 4,500억의 4배가 넘는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8만 9천 대를 기다리던 고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는 경쟁사로 갔습니다. 다음 달에 차 필요한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차를 계속 기다릴 순 없죠.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시장 점유율 0.3% 하락.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 원입니다. 협력업체는 어땠을까요? 납품 중단 24일, 부품 재고는 쌓이는데 돈은 안 들어오니 유동성 위기에 빠진 업체가 12곳. 그중 3곳은 실제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 밑에 일하던 하청 노동자 830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노조가 4,500억 얻는 동안 주변에선 2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는 결국 누군가는 내야 했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노조가 추가로 가져간 돈 4,500억, 회사가 잃은 돈 1조 8,900억. 비율로 따지면 1대 4.2입니다. 1원 더 받으려고 싸우다가 사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럼 이 사원은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 차를 사는 여러분입니다. 2018년 1월 신차 출고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인기 모델 기준 평균 120만 원 인상. 회사 측 설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지만 업계는 다 알고 있었죠. 파업 손실 메우기입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120만 원씩 더 받으면 1만 대만 팔아도 120억이 회수됩니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입니다. 2018년 상반기 본사는 협력사 단가를 일괄 3.5% 삭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이었죠. 협력사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직원 임금 동결, 복지비 삭감, 신규 채용 중단, 그 밑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2,400명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안 됐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단체로 투쟁하는 사람은 정규직이었지만 정작 일자리 잃은 건 얼굴도 모르는 하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입니다. 2018년 신규 채용 계획이 전년 대비 40% 축소됐습니다. 1,200명 뽑으려던 걸 720명만 뽑았죠. 입사 지원했던 25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면접까지 붙었는데 갑자기 TO 축소됐다고 연락 왔어요. 선배들 임금 올려주느라 저희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온라인은 폭발했습니다. 5만 명 배불리려고 50만 명이 손해보는 구조. 이게 노동운동이냐 카르텔이냐. 귀족 노조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분노가 아니라 분노 뒤에 조용히 내려진 결정이었으니까요.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파업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 12층 회의실, 오전 8시부터 임원 15명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24일 파업 손실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1조 8,900억,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엔 또 얼마나 잃어야 하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처음입니까? 2004년에도 했고 2015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24일이었지만 내년엔 30일, 후년엔 40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질로 잡혀 있을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파업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사람입니다. 그럼 통제 가능한 생산수단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로봇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로봇은 머리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투쟁가를 부르지 않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죠. 24시간 돌릴 수 있고 휴가도 필요 없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전원 스위치 하나면 끝입니다. 한 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2억이면 1만 대 사도 2조입니다. 이번 파업 손실과 비슷한 금액이죠. 그런데 로봇은 한 번 사면 10년 씁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향후 5년간 3조 원 투자,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 핵심 라인부터 단계적으로 자동화. 회의록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업 리스크 제로화 프로젝트. 그날부터 회사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노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7일 화요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현장입니다. 한 기업 부스 앞에 3,000명이 몰렸습니다. 무대 위엔 검은 천으로 덮인 뭔가가 서 있었죠.
조명이 꺼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점. 천이 벗겨지는 순간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 180cm, 금속 골격에 인공 근육을 감은 형태. 이름은 아틀라스 짜네엔 5, 인간형 로봇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계단을 오르고 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공중제비를 돌며 착지했죠. 관중은 환호했습니다. 미쳤다. 이게 진짜 로봇이야? 하지만 울산 공장 휴게실에서 이 영상을 보던 51세 박모 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저게 우리 자리 뺏으러 온 거잖아. 그는 27년 차 용접공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죠. 아직 시제품이잖아. 양산까지는 시간 걸릴 거야. 그런데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2028년부터 연 3만 대 양산 시작. 3만 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 몫을 한다고 계산하면 9만 명입니다. 현재 국내 전체 생산직이 12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면 전체 노동력의 75%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해당 기업 주가 8.7% 급등, 증권가 리포트엔 이런 문구가 박혔죠. 파업 리스크 완전 해소 가능성, 목표가 상향.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공장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실 게시판에 누군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24일 파업할 때 회사는 24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알아서 뭐하냐? 숫자로 보겠습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용접작업 기준으로 인간 숙련공이 1시간에 처리하는 용접점은 평균 28개입니다. 로봇은 83개입니다. 정확히 3배죠.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인간은 224개, 로봇은 672개. 그런데 로봇은 8시간만 일하지 않습니다. 불량률을 보겠습니다. 인간 용접공의 평균 불량률은 0.8%입니다. 1000개 중 8개 정도 재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면 실수하고 월요일 아침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금요일 오후엔 손이 풀리죠. 로봇은 0.02%입니다. 1만 개 중 2개. 프로그램이 똑같으니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연간 2080시간입니다. 로봇은 하루 23시간 주 7일 가동합니다. 1시간은 점검 시간이죠. 연간 8,395시간, 인간의 4배입니다. 휴가도 없고 명절도 없고 병가도 없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요 라는 말도 없죠.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숙련 용접공 한 명의 연봉이 평균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복지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1억 200만 원입니다. 30년 근무하면 30억 원입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은 2억 3천만 원. 내구 연한은 15년입니다. 15년간 인간 3명 고용하면 45원이 듭니다. 로봇 한 대는 2, 3억 원입니다. 20분의 1 가격의 3배 성능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로봇은 임금 피크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동 강도 완화를 외치지도 않고 야간 수당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죠. 회사 입장에선 완벽한 직원입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파업하면 전원 코드 뽑으면 되니까 협상도 5분이면 끝나겠네. 1.2만 개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2023년 4월 한 신차 발표회장에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신차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합니까? 전주 공장과 아산 공장에서 담당합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기존 모델 생산을 유지합니다. 기존 모델,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끝물 차종이라는 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출시된 신차 라인업 18개, 그중 울산에 배정된 건 단 3개입니다. 나머지는 전주 7개, 아산 4개, 해외 공장 4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파업 리스크가 있는 곳에 최신 설비를 깔 이유가 없으니까요. 신차 라인은 투자비만 3천억 원입니다. 파업 한 번 하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생산성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울산 공장 노동자 1인당 연간 생산 대수는 18.7대입니다. 전주는 24.3대, 아산은 22.1대, 울산이 가장 낮습니다.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컨베이어 속도가 다릅니다. 울산은 시간당 37대, 전주는 52대입니다. 왜 속도가 다른가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 노조가 가장 열심히 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임금이 아닙니다. 노동 강도 완화입니다. 컨베이어 속도 10% 감소, 작업 범위 15% 축소, 구간별 휴식 시간 3분 추가, 전부 관철됐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몸이 편해졌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같은 시간에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투자 흐름이 말해줍니다. 지난 10년간 울산 공장 투자액 4조 2천억 원, 전주 공장은 6조 8천억 원. 울산이 본사고 규모도 더 큰데 투자는 적습니다. 동시에 인원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2017년 5만 2천 명이던 인원이 2024년 3만 7천 명입니다.
7년 만에 1만 5천 명 감소,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늙어갑니다. 울산 중구 평균 연령이 2018년 30.2세에서 2024년 46.7세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은 안 들어오고 나이 든 사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삼산동 상권 공실률 37%. 이 도시는 지금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노조가 욕심부려서 망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2023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엔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AI와 로봇이 모든 걸 더 잘하니까. 논리는 간단합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10배 빠르고 100배 정확하게 물건을 만들면 생산성이 폭발합니다. 생산성이 폭발하면 물건이 흔해집니다.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걸 하이퍼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동차 가격이 지금 3천만 원이지만 10년 뒤엔 3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만드는 세상에선 희소성이 사라지니까요. 그럼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노동에서 돈 버는 공식 자체가 무너집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미래의 화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다.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가진 쪽이 새로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말 회사가 공지를 냅니다. 로봇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생 모집 6개월 교육 후 관리직 전환. 5만 명 중 몇 명이나 신청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1.7%, 약 850명입니다. 나머지는 27년 용접했는데 지금 와서 컴퓨터 배워? 우리가 물러서면 회사 맘대로 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2028년 초 1공장에 로봇 3,000대가 깔립니다. 인간 9,000명 몫입니다. 그해 여름 명예퇴직 1차 공고가 납니다. 8,500명 대상 퇴직금 할증 50%. 그제야 패닉이 옵니다. 교육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TO가 찼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850명은 관리실에서 로봇을 통제하며 연봉 1억 5천을 받고 8,500명은 퇴직금 3억 들고 나갑니다.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킹산직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단 20년간만 존재했던 특수한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고도성장과 강한 노조가 만든 짧은 호황, 그게 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우리만 과거 공식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고임금을 요구하면 공장이 이동하고 노동 강도를 낮추면 로봇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지금도 로봇 반대 구호를 외칠수록 회사는 주문서를 더 늘립니다. 저항이 클수록 대체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통제실에서 로봇 50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로봇에게 밀려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